지금 보면은 이번 정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평하고 형평성 이런 걸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육도 어떻게 되냐면 좀 약간 질을 좀 하향평준화 시켜요. 왜냐하면 하향평준화 시켜야 된다. 공평하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하향평준화 시키니까 어떻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니까 그 어떻습니까?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차피 학교 교육을 믿지를 못해요. 이분들이. 하향평준화된 학교 교육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서둘러서 어떻습니까? 사교육에 힘쓰거나 아니면은 이미 뭐 외국에 이미 유학을 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미 다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형평과 공평성 어떻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현재 그렇게 많이 가고 있잖아요. 응? 부동산도 어떻습니까? 형평성과 공평성 정책을 피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우고 있는데 왜 부동산이 더욱더 양극화가 될까? 왜? 가격은 오른 놈은 더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건 또 가격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욱더 부동산도 양극화가 됐고 그 다음에 교육도 양극화가 되고 그다음 어떻습니까?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서 부도 양극화가 되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북한을 보면 알아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형평성과 공평성과 사회주의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같이 더불어서 잘 살자. 위에서는 그렇게 정책을 위반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밑에서는 그렇게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작동하지가 않는 겁니다. 작동이. 그렇게 해서 북한 보면은 더욱더 부가 심화돼 있죠. 못 사는 사람들은 아예 못 살고 잘 사는 사람들은 아예 잘 살아요. 북한 사람들은. 근데 그게 어떻게 사회주의의 이론에 맞겠냐 이거야. 사회주의는 더불어서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게 그 이론이잖아요. 근데 그 이론이 현실화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이. 근데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포퓰리즘 정책을 핀다거나 이렇게 해서 서로 더불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는 좋지만 그 취지대로 가면 좋겠죠, 그죠? 취지대로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결국에는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하향평준화가 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사교육을 더 쫓아가게 되고 어떻습니까? 더욱더 어떻습니까? 이런 격차가 더욱더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때요? 최저임금을 올렸죠. 그러면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래 기본적으로 이 이상 올려주니까 돈을 적게 받는 사람도 더 받게 되잖아요. 맞죠? 그럼 더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공평하게 더 많이 이 수익을 회사 수익을 갖다가 쉐어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죠?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또 올리면 올리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가 감당을 못하니까 잘리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을 회사가 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직원을 채용을 못하는 거예요. 직원을 채용을 못한다거나 이미 있었던 직원도 자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른 사람들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죠? 또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전전긍긍하냐면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이런 쪽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득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득은 더 줄어들고 어떻습니까? 있는 사람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야 큰 영향을 받지 않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받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위 20%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부의 편중화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야.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극과 극으로 좀 달리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 5일근 문제도 마찬가지. 주 5일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 5일근 문제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주 5일근 문제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주 52시간이잖아요.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선을 딱 그어버리잖아요. 그쵸? 주 52시간을 딱 선을 그어버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주 52시간을 그으려면 효율성이 있어야 돼. 효율성. 안 그래요? 주 52시간을 일을 해서 어떻습니까? 생산성을 높이려면은 어떻습니까?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효율성이 있으려면은 주 52시간 안에 이만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 산업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산업들은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가가치 있는 단위 시간당 어떻습니까? 부가가치 있는 산업들은 더욱더 육성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영세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점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고 어떻습니까? 이쪽은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예요? 취지는 좋지만 워라벨 주 52시간 딱 정해서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시간을 쓸 수 있고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좋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주 52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야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폐업하거나 문 닫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 52시간이든 어떻습니까? 단위 시간당 최저임금제든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다 좋아지긴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게 시장에서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냐 이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진단을 내려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서 어떻습니까?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데 그간 2, 3년 동안 너무 급작스럽게 변화가 됐죠. 어떻습니까? 갑자기 뭐 주 52시간에다가 최저임금제도 갑자기 엄청나게 급상승을 하다 보니까 경제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이 부분들이 어려워지는 상태에다가 국가에서는 어떻습니까? 포퓰리즘 정책을 피게 되는데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어려워지니까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사람 실업구직을 하기 위해서 실업수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맞죠? 그럼 실업수당을 받아야 되니까 누가 줍니까? 나라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고용보험에 들거나 실업수당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세금을 또 더 줄 수밖에 없어요. 복지정책으로 돈을 더 많이 전환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돈들이 다 이렇게 또 허튼 돈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냥 어떻습니까?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가지고 시스템을 다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땜질식으로 여기 어려우면 돈으로 갖다 때우고 여기 어려우면 돈으로 때우고 여기 어려우면 돈으로 때우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국회 가서 시정연설을 했죠. 시정연설을 할 때 시정연설을 언제 하냐면 우리가 지금 내년 회계년도 있잖아요. 내년 내년 512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 예산을 512조 원 정도가 예산안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정부에서 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돈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결국엔 마지막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거예요.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동의를 받아야만이 그 돈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국회에 나가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이렇게 해서 돈을 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쓰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박수 쳐주고 자유한국당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왜냐하면 좀 약간 차이가 사상이 좀 틀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땜질식으로 세금만 갖다가 쳐 넣으면 지금은 당장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체질적으로 좋아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있는데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고기만 퍼다 주면은 대화 안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나중에 고기 잡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자꾸 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당장 배불리 먹을 수는 있겠지만 부모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라가 어려우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부분들이 나라가 어려우면 자생력이 없잖아요. 이분들이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만이 어렵더라도 그걸 가르쳐 줘야만이 그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먹고 살 수 있게끔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먹고 살 수 있게끔 경쟁력을 키워놔야 돼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차이는 뭐냐면 사회주의는 국가에서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야. 너네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사회주의고 민주주의는 뭡니까? 시장 경제의 민주주의는 뭐냐면 뭐예요? 너네들이 먹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어떻습니까? 시장 경제고 그다음 어떻습니까? 너네들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는 사회주의가 되는 거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을 하느냐. 물론 양비론이 다 어떻습니까? 이쪽도 좋은 점이 있고 이쪽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있긴 한데 우리가 북한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여러 가지 해서 어떻습니까? 공평하게 나눠주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쭉 달려왔는데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실패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베네수엘라 보면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도 마찬가지. 요즘에 하도 이제 포퓰리즘이 정책이 많이 나서 돈을 퍼주고 이러다 보니까 재정 상태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나중에 국가에서 돈이 있어가지고 돈이 있어야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받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자생력이 떨어진 거죠. 자생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도 보면은 자꾸 주워 버릇하면 어떻습니까? 자꾸 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 보면은 한 가정에도 보면은 맏이가 있고 동생이 있어요. 그럼 항상 보면 맏이는 항상 줍니다. 그 동생은 뭐예요? 막내는 만약 받는 데 익숙해져 있죠. 그러니까 맏이는 주는 데 익숙해져 있고, 맏이는 예전에 보면은 식구가 한 뭐 5, 6 식구 막 이렇게 있으면은 맏이는 동생들 케어를 많이 했잖아요. 맏이가 첫째가 둘째 케어하고, 둘째가 셋째 케어하고, 첫째가 막 이렇게 케어를 많이 했잖아요. 막 똥을 좀 다 가려주고 막 이렇게, 첫째가 그 어린애 등에 업고 키우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 주는 데 익숙해져 있고 어떻습니까? 항상 희생하고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막내는, 마지막 막내는 어떻습니까? 받는 데만 익숙해져 있어요. 이분들이 받는 데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이분들이 성향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막내와 그 다음에 장남의 이렇게 딱 보면은 이런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맏이와 그리고 이제 막내의 차이점. 그러나 저는 막내입니다. 저는 막내예요. 많이 이렇게 받지는 않았지만 저는 많이 이렇게 오히려 더 주기를 바라고 시골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상한 게 그것도 하나의 또 성격이죠, 그죠? 성격인데 막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막내라 하더라도 성격과 품성이 또 나름대로 틀려지기 때문에 주기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은 어떻습니까? 강하지가 못해요, 이분들이. 맞죠, 그죠? 그런 어떤 문제가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OECD 국가 중에서 어려워지고 있다, 어떻습니까? 점점점 경제가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이런 정책을 계속 피게 되면은 결국에는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나라처럼 어떻습니까?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경제 예상치가 떨어진다. 어떻습니까? 내년에 어떻습니까? 슈퍼 예산 512조 원을 하고 돈이 많이 풀긴 풀지만 푸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받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질이 개선되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받아 먹으려고만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에 뭐 실업구직수당 이런 거 요즘에 돈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와요. 나라에서 돈이 있잖아요. 거기에 돈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어요. 제도가 있으면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있는 제도 활용하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있어. 이런 제도가 있는데 왜 받아먹을 수 있는데 못 받아먹어요? 그거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야, 국가에서 거저주는 돈 왜 못 받아먹냐? 주변에다 그런 분위기 만들지 않아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거예요. 이거는 받지 마라 안 받는다를 떠나서 이미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국민들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잘못된 돈이 많이 풀려나가요. 쓸데없는 돈들이 많이 풀려나간다. 이분들이. 그런 돈들이 어떻습니까? 국민들을 체질을 허약하게 만들고 막 그런 부분들을 어떻습니까? 기대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체질이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먹기식으로만 사람들이 생각이 이상해지는 거야. 이분들이 야 이렇게 해서 돈 벌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국가 돈을 갖다가 돈 타먹기 위해서 컨설팅 해주는 사람도 또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만큼 돈을 풀었으니까 일반인들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 잘 모르니까 중간에서 그걸 갖다 프로콜을 해줘요. 야 이렇게 해서 돈을 타먹을 수가 있다. 기업들은 이렇게 해서 받아먹을 수 있고 개인들은 이렇게 받아먹을 수 있다라고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정보지 업체도 또 생겨요. 이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자꾸 그런 산업들이 발전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산업들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시장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국가 세금을 갖다가 놀아먹는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엊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자리만 보더라도 좀 안타까운 거는 일자리는 뭐 사상 최대로 늘어나잖아요. 현재 보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현재 지금 60대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이 알바 일자리가 너무 많이 늘어나죠. 근데 그런 일자리가 어디서 나왔냐? 세금을 투자를 한 거예요. 세금을 갖다 넣어줘서 단기 알바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그 일자리가 늘어난 것 갖다가 추계 계산을 해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는 나오죠 수치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30대 40대 어떻습니까? 취업 인구가 줄어들어요? 많이 늘어나요? 우리나라의 허리 역할을 하는 게 30대 40대잖아요. 근데 30대 40대가 근본적으로 뭐냐면 가장 어떻습니까? 일을 해서 부가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집단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그 허리가 무너지죠. 그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체질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대 이상 넘어가는 거는 60대 이상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체질이 좋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국가에서 세금을 풀어서 좋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공무원 일자리가 더 늘어나잖아요. 공무원 있잖아요. 정규 사원들이 점점 늘어나요. 이번에도 엊그저께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무원 어떤 뭐 국민건강보험인가 어딘가 해가지고 거기에 원래는 정규 직원이 아닌데 정규 직원으로 어떻습니까? 다 특채를 한다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 더 늘리고, 근데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을 늘릴 때마다 이 사람들은 평생 국가에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계산하면 한 사람 늘릴 때마다 국가에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부분들이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한 명 늘리고 이게 아니라 그걸 늘림으로 해서 국가에서 세금이 얼마 정도 투하가 되느냐, 이걸 계산해보면요,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돈이 다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어디서 나가겠습니까? 세금에서 나가잖아요. 그럼 세금을 내야 되는 주체가 뭡니까? 법인과 개인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세금 내잖아요. 그리고 법인 회사라는 데가 세금 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내는 거야. 법인이나 개인이 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민주노총이 강성해졌어요. 지금 현재 작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70만이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30만이 더 늘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100만이 넘어갑니다. 민주노총. 이 부분들이. 그 소속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주노총에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면은요, 적은 인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기업 활동을 하려고 하면 시시콜콜 어떻습니까? 막죠. 돈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돈 더 달라고.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습니까? 파업하죠. 민주노총 동원해가지고 파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일할 맛이 나야 안 나요? 이게 구조가 점점점 이쪽 민주노총 산하 한국노총이 점점점 비대해지면 기업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이게 노사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운동장이 기울기가 너무 기울어진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점 없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냐? 기업들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일 못 해먹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세금을 걷어들이는 주체가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 못 해먹겠다라고 다 나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기업들 나가죠? 여러분들 여기 강남에 가보면 여러분들 이 세상 돌아가는 사상 알아야 돼요. 강남에 들어가보면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떠난다는 사람들 부직 있어요. 여기 나가가지고 이민자들 있잖아요. 미국 이민, 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해가지고 이민 간다는 사람들이 그거 이민 들으려고 강남에 있는 데가 줄 서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희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있잖아요. 우리가 비전과 희망이 있을 때 우리를 오늘날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아요? 맞잖아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온앤온에 있으면 내가 한 3억을 벌 수 있다 라고 하는 비전이 있으면 오늘 어떻습니까? 힘들어도 못 버텨요. 왜냐면 나가면 못 보니까. 맞잖아요. 힘들어도 내가 내년까지 버티면 3억을 벌 수 있다 라고 하면 버틸 거 아닙니까? 그게 희망이잖아요. 그게 꿈이고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그 희망과 꿈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오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예전에 이런 게 있어요. 북한에 가보면 아오지 탄강이라고 있습니다. 아오지 탄강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정치보험 수용사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가서 이제 엄청나게 노동일을 많이 교화형 노동일을 많이 하잖아요. 아오지 탄강에 가가지고 아오지 탄강에 가는데 한 사람한테 이렇게 했어요. 한 사람한테는 뭐냐면 노동교양을 하는데 너는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일이 끝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너는 무기수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 사람은 뭐냐면 내년, 내후년, 그러니까 언제 끝난다라 무기수라는 얘기도 안 하고 이게 언제까지 이거를 이쪽에서 노동교화형으로 있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고, 한 사람은 정해줬어요. 2년까지 너 여기서 이렇게 하면 너는 여기서 나갈 수가 있다. 이 두 사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 사람은 노선이 정해져 있잖아요. 왜 2년 동안 버티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볼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한과 기한이 없으니까 어떻게 무기력해질 거 아니에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어떻게든 간 2년 동안 버틸라고 살라고 합니다. 이겨내려고 하잖아요. 왜? 2년 후에 희망과 소망과 꿈이 있잖아요. 왜? 이 어둠 속에서 내가 빛을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한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지 않겠습니까? 이거 내가 언제 나갈지 모르는 이곳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희망과 꿈이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정처 없이 그냥 앉아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어요. 희망과 꿈이 있는 사람들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오늘 힘들어도 어떻습니까? 무너지더라도 또 일어나요. 뚜벅이처럼 이분들이. 근데 희망과 소망이 없고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무너지면 일어나지 못하죠. 맞잖아요. 그렇죠?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나를 끌어줄 수 있는 동력이 없잖아요. 이분들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앤원에서 한 3년 정도에서 5년 정도만 일을 하면 부자가 된대. 빌딩 하나 산대. 만약에 강남에 빌딩 하나 산대. 막 이러면은 여러분들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좀 잠깐 볼게요. 희망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어때요? 하루하루 내가 3년 후를 기대하면서 3년 후에 내 강남에 빌딩 하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림만 그려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떻습니까? 재밌잖아요. 그럼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한번 보자고요. 나오신 분 중에서 그런 희망이 없으신 분들은요. 아침부터 우거지상입니다. 우거지상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일이 될 수가. 근데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날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만들고 내가 오늘 뚜벅이처럼 힘들더라. 우리 팀장님이 한 번씩 꾸사리 해도 어떻습니까? 한 번씩 혼내도 버텨야지. 이 정도야 뭐 내가 3년 후에 내가 강남 빌딩 하나씩 갖는다는데 맞잖아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안 해요. 심지어는 어제 보니까 여기 GM인가요? GM 대우죠? GM인가요? 르노인가요? GM인가요? 르노잖아요. 르노가 있는데 르노에서 어떻습니까? 부산의 르노가 어떻습니까? 차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신차를 배정을 받아야 돼요. 신차를 배정해야 거기서 생산해가지고 하청업체 또 다 있잖아요. 하청업체에서 어떻습니까? 부품을 만드는 그런 업체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르노에서 우리한테 신차를 배정을 해줘야 그거를 신차를 완성 제품을 만들죠. 만들려면 거기에 따른 부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부품업체 하청업체인데 하청업체와 같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한테 신차 배정을 안 하고 어떻습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왜 이런 일이? 맨날 이거 싸우니까 그런 거예요. 싸우니까 맨날 민주노총 이거 해가지고 싸우잖아요. 싸우니까 어떻습니까? 효율성과 비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고 노사분기 없는 데가 보내. 우리나라에 생산할 차를 갖다 다른 쪽으로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국적 국가 아닙니까? 르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생산해라. 여기는 줄이는 거야. 그러면 줄이면은 뭡니까? 그 직장 다니려고 해도 아니 직장 잃을 거 아닙니까? 일거리가 있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감원이 나올 거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 있잖아요. 하청업체까지도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되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럼 거기서도 일자리가 이루어질 거고 파산하는 업체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이게 노동자들이 너무 요구만 하지 어떻습니까? 회사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이익만 요구하지. 예전에는 원래 노동자가 생기고 하는 거는 노사가 균형을 잡게끔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운동장이 좀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노동자 위주로 해서 많이 갑니다. 여기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다 어떻습니까? 민주노총의 장악을 다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일해먹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이유도 없고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일하기 힘드니까 당연히 그런 어떻습니까? 노사에서 자유로운 나라 있잖아요. 그쪽으로 다 이전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리쉐어링 정책이라고 외국에 나간 우리나라 회사 있잖아요. 우리나라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세금 감면이라든지 해주는 정책이 있어요. 해주는 정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요. 나갔던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다고요. 부분들이. 그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저하되어 있다. 이분들이.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세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세금이라는 게 들어와야 그 돈을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한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이 어떻습니까?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잖아요. 맞죠? 수입이 없으면 있는 돈 까먹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분들이. 자, 국가의 수입은 뭡니까? 조세 수입 아니에요. 세금인데 그 세금의 주체가 누굽니까?
개인과 법인이란 말이에요. 개인과 법인. 근데 그 개인도 어떻습니까? 다 외국 나간다 그러고. 근데 외국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없는 사람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이 나가요. 맞잖아요. 왜 있는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이민 가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금의 주체 중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그 주체가 우리나라를 빠져나간다. 그리고 대기업들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회사들도 있죠? 그런 회사들이 또 빠져나가죠. 이분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회사와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개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고 점점점 빠져나가는 게 확산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뭐 세금 정책 보면은 뭐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죽을 때 내는 게 어떻습니까? 상속세고, 살아 있을 때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게 증여세 아닙니까? 근데 증여 상속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을 갖다가 외국으로 빼돌려요. 그래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상속세, 증여세가 없습니다. 상속, 증여, 양도세가 없어요. 대단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맞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갖다가 외국으로 빼돌린 다음에 거기서 어떻습니까? 상속해주면, 자녀한테 상속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돈을 내죠.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고 그냥 밖에 있는 거예요, 그냥 돈이. 근데 말레이시아, 왜냐하면 우리나라 돈이 100억 있으면 우리나라에 상속해주려면 한 40억 이상 빼갑니다. 그럼 남는 자산 60억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60억밖에 없는데 100억 갖다가 말레이시아로 돌려요. 돌린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걸 자녀한테 상속을 해줘요. 그 말레이시아에서 자녀가 100억을 거기서 쓸 수가 있는 거 그냥. 뭘 우리나라 가지고 돈 들어와요. 거기서 그냥 100억 쓰지. 40억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인데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이민 가고 거기서 그래서 비자를 받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응? 거기서 비자 받으면 여기서도 자유롭고 거기서도 자유롭잖아요. 굳이 뭐 여기서 100억 거기 쓰면은 100억 쓸 수 있는 돈이 여기서 60억밖에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거기 돈을 100억 거기서 쓰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100억 쓰고 그냥 거기서 사는 거고 거기서 물려주는 거예요, 그냥.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금을 갖다가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들이 요즘에 발생한다. 이런 일이 왜 있냐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에 왜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근본적인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돈을 빼돌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꾸 외국으로 이민 가고 그것도 어떻습니까? 돈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업 활동이 안 되니까 외국으로 빠져나가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그 주체들이 세금을 내는 주체들인데 그 주체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뭡니까? 돈 없는 사람들과 어떻습니까? 나갈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기업들과 이런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세금을 삼성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많지 않아요? 일반 기업들은 있잖아요. 적자나는 기업이 많아요. 그 적자나는 기업이 세금을 냅니까? 안 내죠. 삼성, 대기업 이런 데에서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내는 게 몇 수십 개의 법인에서 내는 세금과 맞먹어요. 수백 개 내는 법인과.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하나가 날아가면 있잖아요. 타격이 엄청 센 겁니다. 그 부분들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소득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는 세금 있잖아요. 1년 동안 3.3% 내죠? 3.3%. 여러분들이 3천만 원 내면은 3천만 원 벌면 3.3% 얼마예요? 99만 원이죠? 99만 원밖에 안 내잖아요. 근데 돈을 만약에 3, 4억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3, 4억 버는 사람들 1억 내요. 3, 4억 버는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99만 원밖에 세금 안 내고 돈 3억 이상 버는 사람들은 1억을 세금을 내잖아요. 여러분들 3천만 원 버는 사람들이 1억을 내려면 100명이 있어야 돼. 100명. 그 한 사람을 못 따라간다는 거, 세금을 내는 게. 맞죠? 3억 버는 사람을 여러분들 3천만 원 버는 사람들이 100명 있어야 그 사람하고 국가에서 걷어들인 세금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빠져나가면 타격이 있어요,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이 빠져나가면 타격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한 명씩 빠져나갈 때마다 돈 없는 사람들 100명씩 빠져나가는 효과가 발생을 해버리는 거야. 이분들. 기업도 마찬가지로 큰 기업들이 하나 빠져나가는 게 돈 없는 기업들 100개씩 빠져나가는 거랑 똑같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자꾸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돈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죠. 자꾸 정책이 그렇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복지 혜택을 주려고 하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습니까? 자꾸 세금을 빼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간에 계속 털잖아요. 털이니까 당연히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알지 두 개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야. 이 부분들이.
당장 이 세금이 계속 거둘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 세금이 어떻습니까? 계속 똑같이 일정량이 걷어지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걷어져서 어떻습니까? 나눠줄 수만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세금을 거둘 주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은 세금을 거둘 수가 없으니까 국가에서는 돈은 계속 들어가야 돼요. 올해 예산이 512조 원이었다라고 하면 내년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내후년 예산은 어떻습니까? 이제 530조 원, 550조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더 들어가죠. 그러면 세금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돈 나올 때는 없어요. 맞죠? 그럼 돈 나올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국가에서는 돈을 찍습니다. 이제는 국채를 발행한다거나 돈을 찍어요. 그러니까 돈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원화를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인플레가 발생을 하니까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베네수엘라가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베네수엘라는 기름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기름으로 먹고 사는데 가장 큰 수출처가 그냥 미국이에요. 원래 미국에다가 자기에서 나오는 그 원유 산액을 거의 다 90% 이상을 미국에다 수출했다고요. 근데 미국에서 뭐가 나왔냐면 셰일가스가 나왔죠.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굳이 베네수엘라에서 수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베네수엘라다가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니까 옛날에 그 베네수엘라 하면은요 복지로 최고였었어요. 돈이 막 남아 돌아가가지고 그 오일머니가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국민들한테 돈을 풀어준 게 장난 아니에요. 이분들이 있는 돈 다 풀어줬어요. 다 풀어줬는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오일 값이 떨어지는 데다가 오일 팔 때가 팔 루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팔라고 그랬더니 오일을 생산해서 팔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오일 자체를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하고 베네수엘라는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수출 수입을 얻고 살다 보니까 체질이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체질적으로 원유 쪽으로 너무 의존도가 높았고 그게 없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쵸? 우리나라처럼 산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 어떻습니까? 베네수엘라는 어떻습니까? 차베스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이 복지 정책을 한 거 아니에요? 자, 복지 정책을 하다 보니까 돈 많이 들어가죠? 이제 나중에 어떻습니까? 돈이 들어올 데가 없죠? 기름도 시추해가지고 뽑으려고 그러면은 그 시추해서 뽑으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팔아서 버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세냐면 거기가 인플레가 너무 발생을 했잖아요. 인플레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를 시추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시추해서 팔 수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돈 나올 데가 없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뭘 했냐면 돈을 찍은 거야. 돈을 엄청나게 다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만큼 찍히니까 어떻습니까? 돈을 갖다가 찍어서 갖다가 시장에 내놓으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져 안 떨어져요?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인플레가 발생하죠? 인플레 발생하니까 몇백 배, 몇만 배까지 인플레 발생을 해요. 요즘에 베네수엘라 가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참치캔 2개를 사려면은 월급이 들어가요. 월급 있잖아요. 여러분 다 200만 원 들어가는 거. 참치캔 2개가 2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치캔 2개를 사려면 어떻습니까? 월 2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럼 200만 원이 들어가면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사 먹어야 살지 않아요? 그거라도 먹어야 살지 않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떠났고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죠. 그냥 중산층 가지고 있는 재산 10억, 20억 있는 그 재산 갖다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참치캔을 사 먹어야 되잖아요. 또 사 먹으니까 돈 다 쓰죠. 다 쓰니까 나중에 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떠났고 이비들이. 그러니까 중산층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정말 하층들은 뭐냐면 쓰레기를 주워 먹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했잖아. 참치캔 2개 사는데 월급 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그걸 뭐 돈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에 가버리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막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 이분들이. 그래서 자꾸 여기 이쪽에서는 베네수엘라 꼴 난다. 돈 저렇게 풀어주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물론 베네수엘라 우리나라랑 체질 자체가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돈을 많이 풀어주게 되면 체질이 약화가 되면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IMF에서 공고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정책을 밀고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국민들이 받을 때는 좋았잖아요. 맞죠? 받을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있어요? 쓰레기통을 긁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 지금 있잖아요. 받는 거는 받을 사람들 다 받아요.
받는 거 익숙해져 있으니까 받는 건 좋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기업들 떠나고 개인들 떠나고 그러면 세금의 주체가 없어지죠. 세금의 수저가 없으면 점점점 국고는 바닥이 납니다. 지금이야 국고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국고가 점점 바닥이 나면 더 이상 줄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 조이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복지 줄여야 되고 다 줄여야 돼 결국에는. 그러면은 뭐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이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3년 5년 후에 점점점 어려워지니까 지금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이 제도를 다시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가 3년 5년 후에 우리의 경제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떨어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아까 탐치캔 2개 얼마라고 했어요? 2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현물 가치는 좋아지는 거예요. 맞죠? 현물 가치는 좋아지는 거예요. 현물 가치는. 자, 현물 가치는 땅이라든지 뭐 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땅값도 당연히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가죠. 맞죠?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위기가 상태에 오게 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달러를 선호하게 됩니다. 달러는 기축통화잖아요. 달러를 사재기 한다거나 금을 산다거나 또는 은을 산다거나 또는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땅에다가 돈을 묻어둔다거나 이렇게 해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현금은 쓰레기가 되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200만 원 갖다가 참치캔 2개 살 정도면 여러분들이 금고에다가 수백억을 갖다가 쌓아놔도 어느 날 갑자기 종이 조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이 현금 뭉치를 가지고 요즘에 강남에 가서 뭘 삽니까? 아파트 사고 건물 사고 어떻습니까? 땅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거 가지고. 앞으로 미래가 암울하니까 돈을 갖다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현금 갖다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자. 거기다가 또 어떻습니까? 또 리디노미네이션까지 얘기 나오잖아요. 그 리디노미네이션이 뭡니까?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가액을 단위를 줄이는 거잖아요. 1,000원짜리를 1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베네수엘라도 그 리디노미네이션을 했어요. 왜냐하면 0000 너무 들어가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원래 1달러 기준으로 해서 1원이 돼야 돼요. 원래는 그게 화폐 가치가 맞는데 1달러에 우리는 1,000원이잖아요. 맞죠? 1달러당 거의 1,200원이잖아요. 공이 3개가 더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 3개를 줄이자. 그러니까 1달러에 1원으로 맞추자. 지금 현재 그게 바로 화폐 개혁 아닙니까? 그게 리디노미네이션이잖아요. 이제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는 화폐를 다 수거를 해야죠. 그다음 돈을 다시 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 현금 부자들 돈 다 갖다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 나올 데가 없어요. 맞죠? 돈 나올 데가 없어요. 분들이 돈 나올 데가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화폐 개혁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왜 그러냐면 지하자금이 또 엄청나게 많아요. 지하자금이 숨겨져 있는 돈들이. 그러면 그 돈들을 다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그 5만 원짜리가 다 어디에 숨어 있어요 지금? 땅 속에 숨어 있어요. 금은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으라 했더니 땅 속에다 묻어놓고 금고에 쌓아놓고 사람들이 지금 다 썩어 문드러질 그것에다가 다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금고에, 그러니까 금고가 불티나게 팔리는 거야. 금고에다가 현금을 갖다 다 박아놓은 거예요 분들이. 근데 국가에서는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고 나중에 세금이 안 걷어들이게 되면 당연히 리디노미네이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와서 지하자금이 몇십조 되는 거 갖다가 걷어들여야 그 돈 갖다가 어떻습니까?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나중에 그 자금 어디서 나냐? 불법 자금 아닙니까? 그 현금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 소명해라. 소명이 안 된 자금은 국가에서 환수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거 하려고 리디노미네이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걸 또 아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까 적정하게 현금을 놓자. 그 나머지 현금 갖다 어떻습니까? 강남에서 아파트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는 뭐 아파트 사니까 또 어떻습니까? 또 자금 출처 또 들어오네. 요즘엔 또 너 이 돈 어디서 나서 아파트 샀냐? 또 이제 이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도 그렇고 땅을 사기도 그렇고, 아파트 강남에 있는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금 갖다가 또 사재기 하는 겁니다. 뒤로 금을. 왜냐하면 금은 자료가 안 남으니까 사가지고 쟁여놓는 거야 또 이 부분들이. 근데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부피가 크잖아요, 그렇죠? 부피가 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금을 사고 아니면은 오히려 갖다가 달러로 바꿔놓고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요 달러로 다 바꿔놓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기축통화인 달러는 상관이 없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달러를 갖다가 사재기해서 그 달러를 갖다가 현금에다가 보관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는 뭐가 있냐, 나중에 리디노미네이션이 돼도 어떻습니까? 달러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달러는 원화가 바뀌지 달러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달러를 갖다가 원화를 갖다가 어떤 분이, 그 저희 아시는 분이, 그 수지 아시는 분이 현금 있잖아요. 현금 30억 두고 가가지고 달러로 다 바꿨대요. 달러로 다 바꿔놓고선 은행에다 그 통장에 넣어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금고에다가.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냐면, 아, 이 현금 가지고 있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잖아요. 이제 우려가 있으니까 참 안전자산이 달러에다가 묶어놓자. 왜냐하면 리디노미네이션에서도 피해갈 수가 있고, 맞죠? 그러면서 현금을 또 보유할 수가 있고, 맞죠? 이제 이러니까 달러에 대한 사재기가 막 돈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야, 이분들이. 그래서 달러를 산다거나 아니면 땅에다가 돈을 묻어둔다거나, 땅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다 묻어둔다, 땅 속에다 돈을 묻어두는 게 아니라 땅을 산다는 얘기예요. 땅을 살고 개발지 지역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땅을 사 놓거나 아니면은 금을 사거나 달러를 사놓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많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그대로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나중에 세수가 덜 거치게 되게 되면 돈을 찍어낼 수가 있고, 돈을 찍어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돈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서 지하 자금을 끌어모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화폐를 갖다 달러로 바꾼거나 금으로 바꾼다거나 땅을 산다거나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또 뭐 달러든 금을 사든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또 뿌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뿌리려고 하니까 뿌리기 가장 좋은 것은 개발지 땅이에요. 개발지 땅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지 땅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개발지 땅은요, 우리가 땅이 다 많죠? 개발지 땅이 있고 개발되지 않는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은 우리가 강남, 강북에 있을 때 강남이 개발될 거다라고 하는 소문이 다 돌았어요. 그럼 이거는 개발지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개발지에다가 돈을 묻어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도로가 뚫리고 전철이 뚫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강남 개발되면서 인구가 집중이 되면서 점점점 확장이 됐잖아요. 하남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쪽으로 성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외곽으로 점점점 개발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남양주까지 개발되고, 맞죠? 위쪽으로 해서 양주까지 개발됐잖아요. 이쪽으로는 김포까지 개발됐잖아요. 서해 쪽으로는 강화도까지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뻗어나갈 걸 알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자꾸 외곽지에다 땅을 사놓는 거예요. 이분들 그게 바로 개발지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지에다 땅을 사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골에 저기 개발 안 되는 금산, 청도, 청양, 부여, 거기다가 아무리 이런 묶어놔도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냐하면 개발 계획이 없잖아요. 도로망 계획이라든지 철도망 계획이라든지 전철망 계획이 없잖아요. 우리가 왜 새만금에 투자합니까, 여러분들? 새만금에 왜 투자해요? 개발 계획이 있으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요? 새만금 개발 계획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뭡니까? 도로망, 철도망, 공항, 항만부터 해가지고 이게 지금 다 새만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응? 새만금은 대한민국에서 밀어주는 지역, 전라북도에서 밀어주는 지역, 거기서 어떻습니까? 도로망, 철도망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지역,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새만금 쪽에는 어떻습니까? 희망과 기대치가 있으니까 땅값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가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배팅을 어디서 합니까? 당연히 개발지에다가 배팅을 하는데, 지금 정책은 예전에 수도권 정책에서 점점점 확산해서 수도권 개발했다라고 하면 2020년도부터 2040년도까지는 뭘 개발한다고 했어요? 지방 분권화로 개발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그 개발 계획을 분산시키겠다 이거예요. 어디로? 지방으로, 지방 핵심 지역으로. 세종시라든지 어떻습니까? 기업도시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또는 어떻습니까?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방 분권화 시대의 핵심 지역을 요소를 두고 그 요소를 굳히고 있는 지역을 더욱더 집중 개발하겠다 이겁니다. 자, 이게 시대 흐름이에요. 자, 여태까지 1, 2, 3차 같은 경우 개발 계획은 어떻습니까? 수도권 위주로 해서 개발을 했죠. 개발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5차부터는 더불어예요. 더불어 어떻습니까? 지방 쪽으로, 지방의 핵심 축으로 개발되는 게 개발 컨셉이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 컨셉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냐? 자, 예전에 어떻습니까? 서울 수도권에 개발 집중이 되어 있을 때 수도권 쪽에 투자하는 게 맞죠? 그렇게 돈 벌었잖아요.
지금 내년부터는 어떻습니까? 지방 지역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을 한다니까요. 그게 지금 개발 계획이에요. 국가에서는 개발 계획. 그러면 지방의 핵심 지역으로 개발되는 지역을 짝짝짝짝짝짝 날고 했더니 그 중에서 새만금하는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새만금처럼 도로망, 철도망 이런 모든 계획들이 다 들어가는 지역이 없다. 그리고 전라북도 내에서도 새만금과 어떻습니까? 전주에 있는 혁신도시와 완주의 혁신도시와 연계해서 전라북도에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퀀텀을 올리겠다. 그게 전라북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개발 계획을 보게 되면 새만금이 빠진 데가 없어요. 새만금이 다 축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2050년까지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2050년도가 되면 앞으로 20, 30년도가 되면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부산이 오늘날 이렇게 부산이 원래부터 이랬습니까? 아니죠. 서울 경부고속도로 뚫리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쪽 경남권, 영남권이 많이 죽고 있잖아요. 지세와 지기와 이런 것들이 조금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그쪽은. 죽고 지금 어디로 올라옵니까? 서해안 쪽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서해안 쪽 올라오는데 서해안 쪽에서 부산과 맞먹을 수 있는 동네는 새만금이란 말이에요. 국가도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고 있고 앞으로 그런 어떤 개발 계획이 무한히 열려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새만금 관련해서 부안, 군산, 김제에 있는 땅들이 지금 가보면은 허업 월판인데도 땅값이 올라가요? 올라가는 이유가 왜 올라가겠습니까? 돈이 있잖아요. 돈 냄새를 너무 잘 맡아요. 돈이. 여러분들 건물 올라가면 건물 올라간 다음에 땅값 올라간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새만금 이거 언제 개발돼? 그렇죠. 언제 개발되는 거 맞죠. 근데 개발되고 땅값 올라갑니까? 개발될 거라서 땅값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개발될 징조가 있으니까 이미 돈 냄새 맡고 돈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왜 허허벌판으로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안이 똑같은데 왜 땅값은 2배, 3배 올라가냐 말이에요. 현재 상황은 똑같은데 왜 올라갈까요? 이미 돈이 돈 냄새를 맡았어요. 돈이 새만금에 대한 어떤 이 개발이라고 하는 컨셉을 돈이 벌써 냄새 맡고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가고 있다. 돈 냄새 맡고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더 들어갈 겁니다.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돈이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보세요. 기업도 유치권만 보더라도 10배 이상 늘어났죠. 아니 기업들이 당연히 우리가 새만금에 들어갈 때 기업들은요. 더하기 빼기 다 합니다. 덧셈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돈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죠. 보니까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새만금이 이제 돈이 될 것 같아. 맞죠?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작년하고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어떻습니까? 10배 이상 기업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것만 보더라도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징조, 엄청난 징조예요. 기업들이 10배 이상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는요. 새만금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새만금에 대한 기대치, 제가 이런 것 저런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새만금이 부산과 같은 레벨로 충분히 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 정도의 레벨 단계로 간다니까요. 분들이. 그러나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미래 도시죠? 부산은 과거 도시잖아요. 자 이런 거 있습니다. 강남, 강북이 있는데 강북은 과거 도시죠? 강남은 어떻습니까? 미래 도시 아닙니까? 어떤 쪽이 더 땅값이 올랐어요? 강남이 올라잖아요. 자 부산은 과거 도시고 새만금은 무슨 도시예요? 미래 도시죠. 자 지금은 부산에 있는 땅값이 1000만 원이고 부안에 있는 땅값이 100만 원이라 합시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역전되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역전되고.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응? 강남 강북이 역전됐듯이 새만금하고 부산은요. 앞으로 10년 20년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역전됩니다. 여러분들. 역전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절호기예요. 이런 순간 앞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그거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나요? 느껴져야 돼요. 저는 그거 느껴집니다. 예전에 그 화성 개발, 평택 개발할 때도 이미 다 그런 걸 느꼈고 땅을 많이 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런 큰 그림이 그려져요. 사인이 온다는 건데 제가 아무리 대한민국을 뒤집고 봐도 지금 새만금만큼 그런 어떤 잠재력이 있는 동네가 없어요. 알겠어요? 지금에 있는 이 가격은요. 이제 시작이 불과한 거예요. 100만 원대 주거지 잡을 수가 있다? 거저입니다. 거저. 여러분들 시간 지나고 나면 알아요.
아, 그때 그 가격이 가장 싼 거였구나. 여러분들 지금 피부로 느끼기에는 비싸게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막상 3년,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있잖아요. 그때 그 가격이 정말로 싼 가격이었구나. 이분들이. 그걸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새만금은 미래형 도시잖아요. 이 부산은 1,000만 원이고 여기가 100만 원이면 앞으로 부산도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남아있겠습니까? 더 올라가겠죠. 부산이 2,000만 원 올라갔다 합시다. 땅값이. 여기는 3,000만 원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응? 왜? 앞으로 미래형 도시이기 때문에. 미래는 뭡니까? 앞으로 2030년도까지 어떻습니까? 어떤 설계를 하냐면 플라잉카 있잖아요. 자동차. 이제 우리가 지금 2020년도인데 앞으로 10년, 15년도 있잖아요. 한 15년도 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날아가는 차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전에 우리 공상 영화에서 보면은 막 날아다니잖아요. 드론 타고 다니고 막 이제 그런 시대가 앞으로 15년 후에 있잖아요. 15년 후에 그걸 목표로 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차, 전기차 어떻습니까? 하늘로 날아가는 플라잉카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런 차들이 서울에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이 빼곡한데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새만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만금에 샘플과 모델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은 미래형 도시가 되는 거예요. 미래형 도시로 플라잉카, 자율주행차, 모든 거 드론 이런 것들이 최첨단 모든 건설 기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새만금에 집중될 수가 있는 지역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발전된 그런 지방 그 도시보다도 오히려 서울 수도권보다도 오히려 새만금이 훨씬 더 비싼 동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림 그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분들이 그런 동네가 되는 겁니다. 그런 동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 수변 도시를 어떻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만드는 겁니다. 먼저 그게 샘플이 되면 점점점 확장을 해서 부안도 그렇게 개발할 것이고, 부안 개발하는데 어딥니까? 새만금과 가까운 지역 지금 상서, 창북리 이런 데 다 아니에요. 이런 지역이 가보면 허벌판 다 전답 아닙니까? 그런 지역 주거 지역을 다 개발해서 앞으로는 미래형 도시를 설계할 텐데, 부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새만금과 연계해서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부안에서도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인구는 계속 유입이 되죠? 인구는 유입이 되면서 점점점 그림을 그렇게 그려나가는 거예요. 새만금 내부 용지에 개발된 것과 컨셉을 비슷하게 하면서 그 주변 도시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서울이 모델링이 돼서 그 수도권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듯이 새만금 내부에 개발되는 모습들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 군산, 김제, 부안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체계가 비슷해진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습니까? 군산과 김제와 부안을 하나로 엮어서 어떻습니까? 특별시에 대한 얘기도 거론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특별구역 지정하고 어떻습니까? 여기는 무규제, 규제 없는 곳으로 만들자. 누구나 와서 편하게 일하고 편하게 돈 벌고 막 이런 동네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너도 나도 다 그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죠? 외국에서 거기 들어가고 우리나라 거 다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고, 기업들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인구 늘어날 것이고, 인구 늘어나다 보면은 인구는 인구를 증가시킵니다. 자,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최첨단 자율주행차 미래형 첨단 도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은 알을 깝니까 안 깝니까? 자, 사회적인 인구도 늘어나지만은 어떻습니까? 출산 인구도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인구가 어떻습니까? 30-40만 명이 늘어나면 얼라들 한두 명 까면 금방 50명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아들이 환경이 좋으니까 거기 살면서 또 얼라들 또 까요. 그러면서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고 외부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출생 인구 늘어나고 하면서 인구가 점점점 기업 없어고 늘어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오늘날 부산이 만들어진 것처럼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 전에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인생 일대에서 가장 초로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만한 기회가 앞으로 찾아오기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한번. 새만금만한 기회가 있었을까? 내 인생에 있어서. 이분들이. 새만금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이 경제가 어려운 거를 돌파를 해내려면 새만금밖에 없다 이거예요. 새만금을 개발해서 옛날에 어떤 싱가포르 어떻습니까? 마리네스의 센즈 호텔을 만들어가지고 그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처럼 새만금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거다. 새만금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번 정부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